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오늘부로 너희 집 일에서 손 뗄 거니까 돌아가거라. 제 단호한 말투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 실언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집 풍비박산 나는 거 아시잖아요.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감정 코스프레였지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아침 7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직 잠에 취해 있는 손녀를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5살 손녀가 자는 모습은 언제 봐도 예뻤습니다. 예린아, 일어날 시간이네. 손주를 깨워 옷을 갈아입히고 세수를 시키고 밥을 먹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옷 이거 말고 저번에 산 노란색으로 입혀주세요. 하며 지시만 내리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이불 정리에 장난감 정리까지.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릴까 싶어도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들놈이 좋아하는 밑반찬이 떨어진 게 눈에 밟혀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멸치볶고 나물 무치고 장조림까지 해두고 나니 어느새 손녀 유치원 하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하며 뛰어오는 손녀를 안을 때만큼은 세상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맛에 이 짓을 하는 거다 싶었지요. 다시 아이를 데려와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놀아주다 보면 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할 때까지 손녀를 돌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유, 힘들어 죽겠네 라며 가방을 던져놓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치가 보여 얼른 저녁상을 차려내곤 했습니다. 누가 애 이름만 좀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아들이 말했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너희 둘 다 회사 다니면서 애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고생하며 키운 내 자식이 사회에서 자리 잡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엄마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나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만이라는 약속이 2년이 되고 다시 3년이 지나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 삶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릎은 비가 오려 하면 어김없이 쑤셔왔고 손마디는 물이 마를 날이 없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집안이 평안하고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보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보며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말했고 아들도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해주는 것들이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2년째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감사의 말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청소할 때 화장실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반찬 만들 때 간 좀 약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점점 더 세세한 것까지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고용된 사람처럼 이것저것 주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저녁 준비를 하느라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반찬 그릇을 뒤적거리며 어머니, 오늘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제 먹던 거랑 똑같네요. 라며 대놓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그런가 보다 하며 허허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고마움은 익숙함이 되었고 익숙함은 곧 당연한 권리가 되어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식들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나 배려가 아니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제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저를 더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건 알겠다만 집에 오면 손녀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소파에 찰떡처럼 붙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5년 동안 제 삶은 온통 아들 집과 손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손주 봐야 해서라고 거절했고 영화 보러 가자고 해도 피곤해서라고 미뤘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아들 가족을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제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하루는 밤새 몸살 기운이 심해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파 겨우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구나.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내가 애를 좀 봐주든지 사람을 구해봐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스피커폰이라도 켜놓은 모양이었지요. 그럼 애는 누가 봐요?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의 첫 마디는 제 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의 불편함, 본인들의 스케줄이 꼬이는 것에 대한 짜증이 가득 섞인 항이었습니다. 아들놈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엄마, 조금만 참고 오시면 안 돼요? 정 힘들면 애 유치원 보내주시고 누워 계세요. 제 몸 상태를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손녀를 누가 보느냐는 것만 걱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해열제를 입에 털어넣으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는 이미 옷을 다 챙겨 입고 시계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 아침에 회의 있어서 늦으면 안 되는데. 며느리는 본인 늦는 걱정만 하고 제 안색이 창백한 것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저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언제든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일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아프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불편해질까봐 화부터 내는 자식들을 보며 제가 그동안 쏟은 정성이 다 무엇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맞벌이 하느라 힘들어서 예민해진 거겠지 하며 애써 속을 달랬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저는 또 저녁 메뉴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 유치원에서 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고 해서 제가 대신 갔습니다. 유치원에 모인 다른 할머니들과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더군요. 아이고, 나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봐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딸내가 매번 용돈 듬뿍 주면서 부탁하니까 겨우 가는 거지. 맞아.
요새 세상에 누가 매일 애를 봐줘?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주말에 가끔 보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딱 좋아.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를 보는 게 이벤트였고 그에 합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매일 보면 힘들지 않으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힘들다고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손녀가 예쁘니까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할머니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들 한 달에 한두 번만 보는구나. 나만 매일 보는 거구나.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 사정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며 참 대단하시네 하고 치켜 세워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꼭 저를 바보라고 놀리는 소리처럼 들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녀를 씻겨서 방에 들여보내고 저는 거실 한쪽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평소보다 들뜬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 완전 땡 잡았잖아. 요즘 애 키우기 진짜 편해. 우리 시어머니가 공짜로 애 봐주시지 집안일까지 싹 다 해주시잖아. 며느리가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왜 비싼 돈 주고 애 맡겨? 우리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그 돈으로 우리 저축하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되지. 시어머니한테 한 달에 30만 원은 드리지. 30만 원. 제가 5년 동안 받은 돈은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엄마 이거라도 받아요라고 하며 건넸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받기 싫었지만 아들이 자꾸 억지로 주니까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닌데 아들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30만 원으로 저를 고용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손주 좋아하시니까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거야.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맞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안 가면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짜증나.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랑 다르게 하시려고 그러잖아. 순간 제 손에 쥐어 있던 아들의 양말이 툭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퇴하시고 딱히 할 일도 없으시잖아. 솔직히 노인네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병만 나는데 우리 애 보면서 소일거리 하시니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지. 돈. 아유, 그냥 용돈 조금 드리는 거지 뭐. 남한테 맡기면 한 달에 몇백인데 시어머니 쓰니까 돈 굽고 집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아,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모임에서 부부 동반 여행 가잖아. 그때도 시어머니가 애 봐주신다고 해서 3박 4일 동안 애 걱정 없이 갔다 올 수 있어.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입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예린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봐줄 거라는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응,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갔어. 진짜 감사하지. 땡 잡았다. 할 일도 없으시다. 소일거리.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손목이 시큰거려 파스를 붙여가며 했던 일들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할 일 없는 노인의 공짜 봉사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보낸 지난 5년의 세월이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안쓰러워 제 노후를 다 바쳐 헌신했는데 정작 자식은 저를 운 좋게 구한 무보수 식모쯤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통화를 마쳤는지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밥 차렸어. 나 간다. 벌써 가세요? 같이 드시고 가시지. 아니야. 현관문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7시까지 오시는 거 맞죠?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밤하늘이 유난히도 어두웠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내 건강을 버리고 내 시간을 버려가며 해줬는지 자꾸만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가벼운 말 한마디보다 더 잔인한 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치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5년 사이에 제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가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침이 되자 몸은 습관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며느리의 그 발칙한 통화 내용을 듣고도 다음 날 아침이 되니 그래도 내가 가야 애들이 출근을 하지 하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왜 그렇게 일찍 가셨어요? 같이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일이 있어서. 어머니, 오늘 저녁은 고기 좀 해주세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마트에 갔습니다. 고기를 사고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보니 8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장값은 내가 다 내고 있네.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간식을 챙겨주려는데 마침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아이 입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를 보더니 대뜸 저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애한테 과자 주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왜 자꾸 제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에게 과자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준 걸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과를 깎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며느리에게 훈계를 듣고 있자니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얘야, 나는 과자 준 적 없다. 사과 까가 주려고 꺼내고 있었어. 라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 입에 묻은 건 뭔데요? 제발 시키는 대로 좀 해주세요, 네? 라며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며느리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예린이한테 몰래 주는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는 사탕도 주셨잖아요. 그건 그때 예린이가 너무 보채서. 보채면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애가 할머니한테만 가서 조르는 거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섞인 얼굴로 저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애 하나 봐주는 걸로 왜 매번 문제를 만들어요? 그냥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엄마 고집 피우는 것 때문에 우리가 퇴근해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잖아요.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며느리도 애 교육 방침이 있는데 엄마가 자꾸 어기니까 답답하죠? 왜 맨날 엄마 방식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고.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언제 고용했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한 거지. 도와달라고.
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밤까지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억지로 오신 거예요? 어머님 스스로 손주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안 오면 너희가 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가 어머니한테 돈 안 드렸어요? 30만 원. 그게 돈이야?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30만 원이 적어요? 그냥 손주 보는 건데 돈까지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손주 보는 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반찬 만드는 게 그냥 손주 보는 거야? 말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뭘 한 것 같아?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여행 가는 것도 포기하고 아프면서도 왔어. 그런데 너희는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어제 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완전 땡 잡았다며? 공짜로 애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준다며? 은퇴해서 할 일도 없다며?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게 내 진심이지. 나는 너희한테 그저 돈 아끼는 수단이었어. 그 순간 제가 해온 모든 시간이, 제가 쏟아부은 모든 정성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제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식들 편하게 해주겠다고 헌신한 세월이 5년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얘 하나 봐주는 걸로 왜 그러냐는 타박이라니요. 제가 해온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이 아들놈 눈에는 그저 당연하고 쉬운 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시키시는 대로만 하라는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 입맛대로 부려 먹기 편한 하녀에 불과했던 겁니다.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부스스해진 채로 자식 눈치를 보고 있는 노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지켜온 이 가정이, 제가 사랑한 이 아이들이 저를 인간으로도 부모로도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세월이 아무 가치도 없는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어. 엄마, 진정해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5년 동안 진정하고 참고 살았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내일부터 안 와. 너희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 지갑, 그리고 여기 두고 갔던 제 여분 옷가지들까지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생각 다 했어.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에 안 와. 내일부터 손주 못 봐준다. 엄마, 그럼 예린이는 어떡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너희가 알아서 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 분함, 서러움, 배신감, 모든 게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일 아침에 뵙고 얘기해요. 무시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역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요? 뭐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이제 안 가. 그럼 예린이는 어떡해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엄마, 우리 둘 다 내일 회의 있어서 못 쉬어요. 제발 내일만이라도 와줘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불편함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됐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집에 가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우리 정말 큰일 났어요. 엄마, 제발. 오전 7시가 지나자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그들은 제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졌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는 어떡하고 여기 왔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아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요. 우리 다시 잘할게요. 하지만 5년 동안 쌓인 상처가 그 말 한마디로 치유될 리 없었습니다. 일어나. 그렇게 빌어봤자 소용없어. 엄마, 제발.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린이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예린이는 어떡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또 손주를 빌미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또 손주 이야기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린이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주만 생각하는구나.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도 엄마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럼 5년 동안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준 게 다야? 그게 5년치 내 인생 값이야? 며느리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금액을 올려드릴게요. 얼마가 적당하세요?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나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가. 너희 둘 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그들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자마자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으니 사단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저녁이 돼서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애 유치원 하원 시간에 할머니가 안 나타나서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들의 첫마디는 역시나 제 건강이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본인들의 스케줄이 꼬여버린 것에
대한 원망뿐이었지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오늘부로 너희 집 일에서 손 뗄 거니까 돌아가거라. 제 단호한 말투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 실언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집 풍비박산 나는 거 아시잖아요.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감정 코스프레였지요.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여전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저희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희 잘 사는 거 보셔야 어머니도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손녀는 어떡해요? 할머니만 기다리는 불쌍한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끝까지 본인들의 사정, 본인들의 아이만 앞세우는 그 모습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를 붙잡는 이유는 제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저 공짜 식모가 사라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찾아라.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제가 차갑게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으려 하자 아들은 뒤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엄마 왜 이래? 노인네가 갑자기 변덕은. 그 소리가 닫히는 문틈 사이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 현관문 앞에서 투덜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제 집에 오던 딸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딸은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도어록 번호를 눌렀고 아들과 며느리는 이때다 싶어 딸의 뒤를 따라 다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다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사과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저를 압박하는 협박에 가까운 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희 내일 당장 큰 프로젝트 회의 있어요. 어머니가 애 안 봐주시면 저 회사 잘려요. 저희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어머니도 행복하신 거 아니냐고요. 저희 망가지는 꼴 보고 싶으세요? 옆에 있던 아들도 거들더군요. 엄마가 참으셔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다 엄마 손주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너무하시네, 정말. 가만히 듣고 있던 딸아이가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매서운 눈빛이 아들 내외를 향했습니다. 너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사과하러 온 사람 태도니 지금 엄마 협박해? 평소에도 제가 동생 집에서 종살이 하듯 사는 걸 속상해하던 딸이었습니다. 딸의 서슬퍼런 기세에 아들은 멈칫하더니 이내 툴툴거렸습니다. 아니, 엄마가 갑자기 애를 못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렇지. 당장 내일부터 누가 애를 보냐고? 사람 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옆에 있던 며느리도 옳다구나 싶어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좀 설득해 주세요. 저희 진짜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생활이 다 망가져요. 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딸은 그 둘을 향해 무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한테 한 달에 얼마 들여? 아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생활비 하라고 조금 드리지. 30만 원 정도. 딸아이가 실소를 터뜨리더군요. 30만 원? 지금 장난해. 생활비로 30만 원 들였다고? 너네는 30만 원으로 생활이 돼? 그리고 엄마가 그 돈으로 장도 보셨다는데 장 보는 비용도 따로 안 들인 거야? 요즘 종일 애 봐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주는 분 구하려면 250만 원 줘도 못 구해. 30만 원이면 일당 10,000원 꼴인데 너희는 엄마를 10,000원짜리 인생으로 취급한 거네? 딸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딸은 멈추지 않고 며느리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까 어머니 없으면 생활이 망가진다고 했지? 그 말은
곧 우리 엄마 희생해서 니네 인생 편하게 살았다는 뜻이야. 공짜 식모 있으니 땡 잡았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며? 그 땡 잡은 생활 오늘로 끝이야. 딸아이의 불호령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시누이가 이렇게 무섭게 몰아붙일 줄은 몰랐겠지요. 아들은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그래도 가족끼리 어떻게 돈으로 계산을 하냐라며 중얼거렸지만 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서슬퍼런 일침에 아들은 입만 벙긋거렸고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가족이라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가족이니까 더 귀하게 대접했어야지. 엄마가 무보수로 일해주니까 우습게 보였니? 엄마 무릎 다 나가고 손목 시큰거릴 때 너희 영양제 한 통 사드린 적 있어? 이제부터 애는 너희가 키우고 집안일도 너희가 해. 엄마 무릎 다 나가서 병원비가 더 나오게 생겼으니까. 딸아이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딸아이의 말이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시원하게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참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딸이 대신 쏟아내주니 그제야 제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주말 오후 며느리가 화사한 꽃바구니와 평소 제가 좋아하던 단팥빵을 사들고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놈은 면목이 없는지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금 애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형님이 너무 몰아붙여서 제가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어머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저희가 흔들리면 어머니 마음도 편치 않으실 거고요. 며느리는 은근슬쩍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들이 잘 지내야 저도 행복한 거 아니냐며 마치 제 행복이 자기들의 편안함에 종속되어 있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며느리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더 잘할게요. 용돈도 조금 더 챙겨드리고 주말엔 한 끼 정도는 꼭 저희가 대접할게요. 어머니, 우리 예쁜 손녀 생각해서 한 번만 마음 돌려주세요. 할머니 없으면 애가 밥도 잘 안 먹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손녀라는 말에 가족의 행복이라는 말에 또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숨은 며느리의 계산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저희의 행복에는 제 인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들이 직장 생활 편하게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여유를 위해 저를 다시 그 집안의 부속품으로 끼워 넣으려는 수작일 뿐이었지요. 저는 며느리가 잡은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잘 사는 게 내 행복이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내 행복은 이제 내가 결정할 거다. 너희가 대출금을 갚든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든 그건 너희 부부가 감당해야 할 너희의 삶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남은 수명을 너희 편의를 위해 갈아 넣는 짓. 나는 더 이상 안 하련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선을 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거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손주는 너희가 키우는 게 맞다. 정 힘들면 도우미를 쓰든지 너희 중 하나가 일을 쉬든지 하거라. 나한테 30만 원 주고 공짜로 시키려던 그 일, 이제 남한테 정당한 대가 치르고 맡겨봐라. 그래야 내가 지난 5년 동안 너희에게 준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게 되겠지. 저는 며느리가 가져온 꽃바구니를 다시 들려보냈습니다.
이런 거 사올 돈 있으면 아껴서 도우미 비용에 보태거라. 나는 이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시간 없어서 못했던 공부도 시작할 생각이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라. 며느리는 결국 제 단호함에 질린 듯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더군요. 그동안은 저녁 준비하느라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동네 산책로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